당신은 지금껏 헛되이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헛되이 살아왔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이라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장주도 그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 숨이 차도록 달려왔으니까요. 저는 전국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목을 겨누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한다. 더 높이 올라야 한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그 소리가 2000년이 넘은 지금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내달리는 방향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리 마음을 썼을까? 그 걱정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됐구나. 맞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 세월을 살아온 한 노인이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서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가볍게 잠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초나라 위왕의 부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왕이 사신 2명이 멀리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폭수? 라는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고 강물은 잔잔하고 물고기는 잘 안 잡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신이 말했습니다. 선생, 왕께서 선생을 제상으로 모시고 싶다 하십니다. 저는 낚싯대를 강물에 그대로 들이운 채 사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초나라에 죽은 지 3000년이 넘는 신령스러운 거북이 한 마리 있다 들었습니다. 왕은 그 거북의 껍데기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황금 상자에 넣어 귀하게 모신다지요. 당신 생각에는 그 거북이 지금 어느 쪽을 원하겠습니까? 죽어서 뼈가 귀하게 받들어지는 것과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돌아다니는 것, 과연 어느 쪽이겠습니까? 사신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야 진흙 속에서 살기를 원하겠지요. 그러자 저는 낚싯대를 조용히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저 역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습니다. 사신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렇게 좋은 자리를 왜 마다했을까? 노인이 좀 이상하다 싶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선택을 이 긴 세월이 지나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상이 된다는 것은 왕을 위해 사는 것이고 왕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재상이 되면 넓은 집도 생기고 좋은 옷도 생기고 권세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황금 상자 속 거북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 비슷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그 갈림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금 상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황금 상자는 결국 황금 상자였습니다. 호전몽, 나는 나비인가 사람인가?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마리 나비였습니다. 봄바람을 타고 꽃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날개는 가볍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주라는 이름도 가족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꽃향기와 햇살과 바람만 있었습니다. 나는 날아다녔습니다. 기분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다시 장주였습니다. 딱딱한 마루 위에 누운 주름진 손을 가진 걱정 많은 장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주가 되어 나비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되어 지금 장주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장주가 진짜입니까? 나비가 진짜입니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사실 훨씬 깊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름, 이 직업, 이 가족 관계, 이 집, 이 은행 통장. 그것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직업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떠나고 건강이 달라지고 돈이 줄어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내가 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비가 되어도 나는 나고 장주가 되어도 나는 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하는 거대한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느 날 변하여 붕이라는 새가 되었습니다. 붕새의 등은 얼마나 큰지 마치 태산과 같았고 날개를 펼치면 하늘을 덮을 만큼이었습니다.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할 때 바다 위로 거대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붕새는 그 바람을 타고 9만 리 상공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를 날아 3천 리의 너비로 날개를 펴고 6달 동안 날아야 남쪽 바다에 닿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 나무 사이에 있던 작은 참새 2마리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새는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날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몇 번 날아다니면 충분한데 저렇게 9만 리를 날아서 대체 뭘 얻겠다는 거야? 우리가 더 현명한 것 아닌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붕새가 더 위대하다. 참새는 소견이 좁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붕새도 맞습니다. 참새도 맞습니다. 붕새에게는 9만 리 하늘이 필요하고 참새에게는 나무 사이 좁은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쪽이 더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세상은 각자의 크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참새가 붕새를 흉내내거나 붕새가 참새를 소견이 좁다며 가르치려 들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현대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바쁘게 사업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입니까? 지금껏 자신의 날개 크기를 무시하고 다른 새의 날갯짓을 따라 하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이제 그 흉내를 멈추셔도 됩니다. 당신의 날개 크기로 날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산을 걷다가 오래된 고목 한 그루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굵기가 소 수십 마리를 합쳐놓은 것보다 컸습니다.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만큼 높았습니다.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 수백 명이 그 그늘 아래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큰 나무의 가지들은 온통 구불구불 뒤틀려 있었고 잎사귀는 거칠고 볼품없었으며 속은 비어서 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목수가 그 나무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나무는 쓸모가 없어. 기둥도 못 되고 가구도 못 되지. 그러니 저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야. 그날 밤 꿈에 그 나무가 저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목수는 내가 쓸모없다고 말했소.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만약 내가 곱고 단단하고 쓸모 있는 나무였다면 나는 진작에 베어져 집의 기둥이 되거나 땔감이 되거나 배의 제목이 되었을 것이오. 그리하여 나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겠지요. 나는 쓸모없어서 이 수백 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소. 그러니 이 쓸모없음이 바로 나의 가장 큰 쓸모라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삶은 조금씩 닳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지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인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이 나무의 이야기가 뒤집어주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겁니다. 베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더 이상 남의 필요를 위해 깎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오신 겁니다. 조선시대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종 때의 기제 김시습은 5살에 이미 시를 지어 임금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세상이 필요로 할 인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어린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자 김시습은 그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방 안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을 불태우고 승복을 입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 재능을 저렇게 낭비합니까? 세상에 쓰이기를 거부합니까? 김시습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썩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요. 쓸모 있는 나무는 베어지고 쓸모 있는 사람은 권세에 물들지요. 나는 차라리 뒤틀린 나무가 되겠소. 그 이후 김시습은 전국을 떠돌며 글을 쓰고 풍류를 즐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도 그 방랑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 안에서 온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것이 쓸모없음의 쓸모입니다. 노자 선생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위하여는 날마다 더한다. 도를 위하여는 날마다 덜어낸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지에 이른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 것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싹을 틔우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수록 오히려 일이 어그러집니다. 반면 마음을 비우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면 오히려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학문에는 더하는 공부가 있고 덜어내는 공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더하는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지식을 쌓고 기술을 익히고 경험을 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덜어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줄이고 남의 시선을 줄여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과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일입니다. 요임금은 자신보다 현명하다고 소문난 허유라는 은자를 찾아갔습니다. 허유는 깊은 산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임금이 공손히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천하를 맡기고 싶소. 내 생각엔 그대가 나보다 훨씬 현명하니 그대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오. 허유는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임금이시여, 해와 달이 이미 하늘에 빛나고 있는데 불씨 하나를 더 켜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봄비가 충분히 내리는데 항아리에 물을 퍼다 들판에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다스릴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허유는 그 말을 마치고 강가로 가서 귀를 씻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말을 들어버린 귀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귀를 가득 채울 때 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조용히 결정하는 힘. 주변의 기대가 어깨를 짓누를 때 나는 그 기대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허유의 자유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은 말년에 안동 도산에 서당을 열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선생의 명성은 조선 팔도를 넘어 중국까지 알려졌습니다. 임금은 여러 차례 조정으로 불렀지만 선생은 번번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장 신기하게 여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생은 매일 이른 아침 손수 텃밭에 나가 직접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그 깨끗한 선비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조정에 나가시면 세상을 더 크게 도우실 수 있지 않습니까?
퇴계 선생이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것을 하겠다는 마음이 때로 가장 작은 것을 망친다. 지금 이 텃밭 한 뼘을 잘 돌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 내 세상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앞마당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 그 모든 걱정들이 밀려들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손이 닿는 이 자리,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풍경.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충분합니다. 멀리 있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느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은 자녀가 의사라는데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리 몸이 안 좋지? 남들은 해외여행도 다니던데 나는 형편이 안 되니? 비교. 그것이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경쟁심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교는 그저 상처만 남깁니다. 제가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다른 씨앗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소나무 씨앗을 심으면 소나무가 납니다. 사과나무가 소나무보다 못하거나 소나무가 사과나무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졌는지, 어떤 비를 맞았는지, 어떤 바람을 견뎌냈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무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단 하나뿐인 원본입니다. 제가 살았던 전국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강하고, 어느 장수가 더 용맹하고, 어느 학자가 더 현명한지, 그 비교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밭에는 비교가 아닌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주름이 생기면 없애려 하고 흰머리가 나면 물들이려 하고 무릎이 아프면 예전처럼 걷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늘 젊음을 찬양합니다. 팽팽한 피부, 탄탄한 몸, 빠른 걸음. 그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저는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늙음은 제가 살면서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늙음과 함께 찾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젊을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게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의 화가 겸재정선은 70대의 금강산을 그렸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60대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나빠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산의 결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 젊을 때는 눈이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몸의 눈은 흐릿해지지만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집니다. 그것이 늙음의 진짜 선물입니다. 자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이 굽어 혹처럼 솟아오르고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팔다리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며 찾아와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묘하구나. 조물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군. 앞으로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하다. 혹시 내 왼팔을 닭으로 만들어주면 나는 그것으로 새벽을 알릴 것이다. 혹시 내 오른팔을 활로 만들어주면 나는 그것으로 새를 잡을 것이다. 이 변화가 흥미롭지 않은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몸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고 계단 하나도 버겁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손발이 저립니다. 하지만 그 몸이 수십 년간 당신을 지탱해준 몸입니다. 비 오는 날에도 일하러 나갔고 아픈 날에도 자녀를 돌봤고 슬픈 날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준 그 몸입니다. 그 몸에게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십시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오랜 버태시가 문상을 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들여다보니 저는 아내의 관 앞에 앉아 두 다리를 뻗고 작은 항아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혜시가 어이가 없어 말했습니다. 자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함께 살며 자식도 낳고 늙도록 해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노래를 부르다니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는 조용히 항아리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처음에는 나도 슬펐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내가 처음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형체도 없었지.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운도 없었어. 흐릿하고 어두운 가운데 뒤섞여 있다가 변화가 생겨 기운이 생기고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생겼지. 그런데 이제 다시 변화가 일어나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돌아가듯이 지금 아내는 천지라는 거대한 방 안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내가 엉엉 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것 아니겠나? 여러분,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에 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퍼합니다. 하지만 꽃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되어 다시 땅 속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변화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듯이, 마치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다시 흙이 되듯이,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 해골 하나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오래된 해골이 들판 한편에 쓸쓸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해골을 베개에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해골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을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이렇게 쓸쓸히 있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까? 해골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죽음의 세계에서는 임금도 신하도 없으소. 사계절의 구분도 없고 봄에 억지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억지로 수확할 필요도 없으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걱정을 안고 잠을 못 이루는 밤도 없으노. 하늘과 땅이 내 집이고 시간은 한없이 자유롭소. 지금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이 오히려 싫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서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크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놓아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연습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질 때 역설적으로 삶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의 삶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태어나 어린 시절은 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싹트고 세상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청년 시절은 여름입니다.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기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작년 시절은 가을의 초입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동안의 수고가 조금씩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노년은 가을의 깊은 자락입니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하지만 그 떨어지는 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봄의 실록도 여름의 짙은 녹색도 아닌 붉고 노란 그 가을 단풍이야말로 나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빛깔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됩니다. 잎이 다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가지 끝에 이미 다음 봄의 새싹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다음을 위한 가장 깊고 아름다운 준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
가끔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곁을 떠납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뜨고 부모님이 가시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손주들은 자라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집 안에 앉아 있노라면 이상하게 조용한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반응, 친구들의 평가, 가족들의 기대, 그것들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용해진 이 시간, 다른 사람의 눈 없이도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홀로 앉아 있을 때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의 어떤 시끌벅적한 연애에서보다 더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추사 김정희와 제자 이상적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추사는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이자 서예가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중국까지 알려졌고 조정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주는 세상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야 했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권세 있을 때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편지 한 통 없는 지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이라는 것을 추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정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청나라 사신으로 북경을 오갈 때마다 귀한 책들을 구해 험한 바다를 건너 제주까지 보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린 스승에게 오직 학문이 정의 하나로 이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감동한 추사는 그 유명한 그림 세안도를 그렸습니다. 초라한 집 한 채와 소나무, 잣나무 몇 그루. 그 단순한 그림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안 연후 치송백 지후조.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세상이 추워질 때 그제야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지금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진짜 소나무, 진짜 잣나무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벗이 훨씬 귀합니다. 노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에게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자녀가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할 때, 명절에 오지 않거나 전화 한 통 없이 며칠이 지나갈 때, 그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무는 씨앗을 품지만 씨앗이 자라나면 나무를 떠납니다. 나무가 씨앗을 붙잡으려 하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씨앗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만나는 자녀와의 시간이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 없이 만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입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아프고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운 외로움입니다. 또 하나는 고요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독으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외로움을 고요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각자 독립하여 떠난 뒤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 힘드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싫고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무서웠습니다. 밤이 길게만 느껴졌고 아침에 눈을 뜰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른 아침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멍하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평생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이 햇살을 보고 있구나.
이 순간 내가 완전히 나 자신이구나. 그 순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혼자 있는 아침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키우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던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진짜 내 시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고독에서 고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가 쓴 책의 첫 번째 이야기 제목이 소요입니다. 소요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닌다는 뜻이고, 유는 논일다, 즐기다는 뜻입니다. 즉 소요는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삶 속을 노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꿈꾸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요는 노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명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맞춰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야 할 계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드디어 소요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무엇을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삶.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소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포정이라는 백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정이 소 한 마리를 해치할 때 그 솜씨가 어찌나 절묘한지, 칼이 뼈와 뼈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며 마치 음악처럼 리듬이 있었습니다. 발동작, 무릎 자세, 어깨의 움직임, 칼날의 선율이 모두 완벽한 춤이었습니다. 문해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솜씨를 갖게 되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입니다. 처음 소를 대했을 때는 눈에 소 전체가 보였습니다. 새해가 지난 뒤에는 소의 전체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으로 소를 보되 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결을 따라 큰 뼈 사이의 공간으로 칼을 넣으니 한 번도 칼이 상한 적이 없습니다. 솜씨 좋은 백정은 1년에 한 번 칼을 바꾸지만 저의 이 칼은 19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새 것처럼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만의 결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감각, 눈빛 하나로 사람을 읽는 능력, 많은 말 없이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며 익힌 인내의 힘, 실패를 겪어보고 나서 생긴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은 젊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조선 후기의 선비 연암 박지원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연암은 일생 동안 가난하고 불우한 시절이 많았습니다. 벼슬길도 험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글에는 놀랍도록 유쾌하고 여유로운 기운이 넘칩니다. 연암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웃는 것이 목표인데 의외로 이것이 쉽지 않다네. 그러나 한 번 웃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다 산 것 같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웃을 일을 만들까를 궁리하며 산다네. 여러분, 연암처럼 하루에 한 번 웃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겠습니까?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커피가 특별히 맛있었다고, 뒷집 고양이가 재미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창문 너머로 아름다운 구름이 지나갔다고. 그 작은 것들이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인생이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웃음은 인생의 가장 훌륭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많이 바라본 것은 자연이었습니다. 강은 막혀도 결국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겨울 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도 봄을 기다립니다. 새벽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자연은 억지가 없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뒤처졌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리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쉬고,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가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즐기고, 슬프면 슬픈 대로 울고,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무의, 억지로 하지 않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없음. 무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억지로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나가십시오. 오늘 몸이 피곤하면 누우십시오. 오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오늘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십시오. 억지로 바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즐거운 척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가족을 부양하느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비 오는 날에도 출근했고 아픈 날에도 밥을 차렸습니다. 모자란 살림에도 자녀에게 학용품을 사줬고 자신은 아껴도 가족에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주름 하나하나에 그 흰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훈장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막에서는 인생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붕새와 참새처럼 각자의 크기로 사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막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공부가 필요한 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막에서는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늙음은 재난이 아니라 선물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막에서는 외로움과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을 고요로 바꾸는 법, 소요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내려놓는 것이다. 젊을 때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길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참 잘 살아왔다. 돌아보면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꿈속에서 날아다니던 나비처럼 이제 여러분도 조금 가볍게, 조금 자유롭게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비교를 조금 내려놓고, 서두름을 조금 내려놓고, 그저 오늘 하루 햇살이 좋으면 햇살을 느끼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느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있게 드십시오. 그것이 소요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편의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햇이라는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생각이 늘 달랐습니다. 저는 무용을 말하고 그는 유용을 말했습니다. 저는 자연을 따르라 하고 그는 논리로 따지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서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논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들 좀 보게. 참 즐거워 보이지 않는가? 혜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자네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즐겁다는 것을 안단 말인가?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아는가?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산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나라의 어느 미장이 이야기가 있소. 코끝에 파리 날개만큼 얇은 흙을 발라두면
그 장인이 도끼를 눈 깜짝할 새에 휘둘러 흙은 다 쳐내면서도 코는 조금도 상하지 않게 했다오. 그 미장이가 죽고 나서 그 기술은 사라졌소. 나는 혜시가 세상을 떠난 뒤 나와 논쟁할 상대가 없어졌소. 이제 나와 함께 생각할 사람이 없다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십니까? 진정한 벗이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어도 그 다름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의견이 달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논쟁을 해도 섭섭하지 않은 사람.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정말 귀한 복을 가진 분입니다. 제 책에서 저는 세 종류의 높은 경지를 가진 사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인은 자기를 잊은 사람입니다. 신인은 공을 따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지에 가까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주변이 따르고 공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공이 기억되고 명예를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남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묵묵히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이가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학 이야기만 하면 좋은 말이지만 실천이 어렵다고 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잠깐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날씨가 어떤지, 나무가 어떤지, 하늘이 어떤 색인지 그 5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무언가에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밥이 맛있으면 음식에게, 날씨가 좋으면 하늘에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셋째, 빈둥거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장자의 무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넷째, 오늘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들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섯째,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피곤하면 피곤한 것이고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몸이 쉬고 싶다면 쉬십시오. 지금 이 나이에 몸을 잘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율곡 이인은 4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날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율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뜻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한탄하지 말라. 뜻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그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젊을 때 심어둔 씨앗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준 것들, 이웃에게 베푼 것들, 조용히 실천한 바른 삶의 방식들,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반드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주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저는 평생 한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자유. 하지만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 억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억지를 내려놓고,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억지를 내려놓고,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억지를 내려놓고, 늙지 않아야 한다는 억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나비가 꽃 사이를 날 때 나비는 나는 지금 잘 날고 있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납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그 나비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자유롭게, 그리고 당신답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신도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쪽 발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부라는 현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그 스승 곁에는 자한이라는 귀족 제자도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자한이 신도가에게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밖에 나갈 때는 내 옆에 서지 말고 뒤에서 따라오시오. 그러자 신도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승님께 배움을 받는 것에 있어 발이 있는 자와 발이 없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스승님의 문화에서 배우는 것은 마음의 일이지 발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어딘가가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제 쓸모없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가의 말처럼 삶은 몸의 일이 아닙니다. 삶은 마음의 일입니다. 몸이 느려져도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몸이 굽어도 마음이 반듯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공자는 나는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000명이란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삶에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나이 드는 것, 날씨가 바뀌는 것,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밥을 먹고 어떤 눈으로 주변을 바라볼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멈추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천명을 아는 것이고 자유를 아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이 한양으로 떠나야 할 때 홀로 강릉에 남아 계신 어머니를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사임당이 쓴 시가 전합니다.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홀로 서울길 떠나는 이 몸이 돌아보니 북평은 아득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에 날아드누나. 그때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라. 어미는 괜찮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어미가 잘 사는 것이다.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돌아보면 더 마음이 아프니 그냥 앞을 보고 가거라.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자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참는 것. 아프지 않은 척, 외롭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가 솔직하게 말해줄 때 더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건강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 잘 드시고 적당히 움직이시고 병원에 꾸준히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외로움이 깊으면 심장이 약해집니다. 우울함이 지속되면 몸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 제가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를 자꾸 꺼내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보는 것은 이미 아문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미래의 걱정을 미리 당겨서 살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걱정은 미래에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지금 드시는 밥맛, 지금 느끼는 바람, 지금 들리는 소리. 그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소요는 결국 이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 공자가 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흘러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밤낮 없이 흘러가는구나. 이 짧은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물은 어제의 물이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이 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오늘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강물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물에 배를 띄우면 물은 배를 멀리까지 데려다 줍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 되셨다면 이제 강물에 배를 띄우십시오.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흐름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외로움 때문에 힘드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며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좋은 것을 잃기도 했고, 가족이 아픈 것을 지켜보기도 했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삶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꽃은 폭풍이 지나가도 뿌리를 붙잡고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 와도 뿌리가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 사랑한 사람들과 나눈 기억, 버텨낸 세월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자연처럼 소유처럼 당신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혹시 마음 한편이 조금 따뜻해지셨습니까? 그것이 제가 바라던 전부입니다. 삶이 때로 무겁고 외롭고 두렵더라도 그 무게를 혼자 다 들 필요는 없습니다. 장자도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